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북한과 형제국으로 불리던 쿠바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와 수교를 거절해 왔는데 이번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으로 우리와 수교를 맺지 않는 국가는 유엔 회원국 중 시리아 한 곳으로 줄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리브해의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하고 6.25 전쟁 때도 한국을 지원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59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후 북한과만 수교하고 한국과의 교류는 단절해 왔습니다. 이렇게 북한 형제국을 자청하던 쿠바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뉴욕에서 두 나라 주 유엔 대표부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쿠바는 우리나라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유엔 회원국 중 우리와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시리아 한 곳으로 줄었습니다. 쿠바는 코로나 이전 우리 관광객이 매년 14,000명이 방문하고 교역량도 2022년 기준 28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교류가 적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다만 북한의 반발과 방해 공작 가능성을 고려해 물밑에서 수교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쿠바와 상주 공간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러 간 협력 강화가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러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며 동맹국들과 힘을 합친 다자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보니 젠킨스 국무부 차관은 현재 미국의 안보는 도전받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중국의 타이완 압박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위협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The deepening cooperation among Russia, the DPRK, and Iran is a cause of concern. 북러 간 탄도미사일 거래가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제재를 통한 압박에 들어갔고 동맹과 함께 다자적 대응에도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working with partners in multilateral settings to also see how we all can work together to address this issue because so much of this is multilateral, working together with sanctions.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사 입장국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러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that like-minded countries need to come together to use all tools available to deter any kind of aggression or provocation along those lines. 국무부는 다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사용됐는지 질문에는 아직 확인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미사일을 지원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4일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EU는 해당 문건에서 북한이 설계, 개발, 생산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방상을 비롯해 북한 미사일 총국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이 언급됐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공천 면접 이틀째였던 어제 당에서 비교적 험지로 분류되는 인천과 경기, 전북 지역 후보자들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공천을 신청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대표를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는 돌덩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돌덩이를 치우고 뿌리를 내려 새로운 정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공천 면접 사흘째인 오늘은 경기도 내 22개 지역구와 전남, 충청 지역 후보자들이 심사를 받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어제 면접을 마친 경기 지역 36개 지역구와 인천, 전북 지역 공천 신청자 가운데 경쟁자가 없거나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를 2차 단수 추천 대상자로 발표합니다. 여당 공천 면접은 내일 강세 지역인 경북, 경남과 세종, 대전, 모레 대구, 울산, 부산과 강원 지역 심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 대출 도입과 폐업 지원금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계호 정책위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과 경기 침체로 민생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폐업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올리고 20년 장기 대출 프로그램 도입과 지역 화폐 예산 확대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을 증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치르지 않고 당 차원의 단수 후보를 지정하는 이른바 전략공천 심사 결과를 오늘 처음으로 발표합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당원 당규에 따라 현역 의원 불출마 등의 사유로 전략 지역구로 지정된 18곳 가운데 일부 지역의 전략공천 대상자를 결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서울 중성동갑 지역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지만 최종 결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 대통령실과 갈등 국면에서 언급했던 양두구육이라는 고사성어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며 여권을 싸잡아 비판한 건데 반윤을 기치로 지지층 재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두구육을 재소환한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의 화살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명품 가방 수수 논란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호감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명품대 구역과 같은 국민적 그런 관심 사안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날카롭던 법리가 무뎌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개 머리 위에 쓰인 양의 머리를 벗겨내는 야당이 될 거라며 대안 세력으로서 선명성도 강조했습니다.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양두구육은 이준석 공동대표가 여당 대표 시절 징계 국면에서 대통령실과 전면전을 선포하며 언급했던 고사성어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공동대표가 반윤연대를 다시금 부각하며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낙연 공동대표 등 민주당 탈당파들과 합당 이후 기존 지지층의 반발이 적잖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진중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욕하면서 닮아간다더니 이재명 대표의 진중하지 않음과 솔직하지 않음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추가로 영입해 현역 의원을 5명으로 늘리는 등 몸집 불리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늦어도 19일까지라며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늦어도 19일 이전에는 공관위를 출범시켜야 한다. 이런 마감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야권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아 총선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박홍근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뚜벅뚜벅 따박따박 제 길을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연대 불가를 공언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은 4년 전 열린민주당 사례처럼 위성정당이 아닌 자매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노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검찰 퇴직 뒤 5년 동안 46억 원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등 전관예우 논란과 함께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으로 인한 중립성 우려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수사 지연 문제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이슈와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 등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의사단체가 오늘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집회를 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 의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걸기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되도록 점심과 저녁 시간에 집회를 진행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의협은 그동안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도 의사회들이 모두 오늘 걸기대회에는 참여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고려해 집회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한 구체적 투쟁 방안을 오는 17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시점 등을 포함한 집단 행동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앞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와 상황이 달라져 의미가 없어졌다며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협의회가 단체 행동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전공의보다 연차가 적은 인턴 의사들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인턴 200여 명은 개별로 사직서를 내는 방안 등을 포함해 대정부 투쟁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하다 인턴 대표는 의사 내부 게시판을 통해 병원 막내인 인턴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턴 전원의 의견을 모으자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교대 입학 정원을 15에서 20%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 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총회에서 2025학년도에 전국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 3곳의 총 입학 정원을 20%까지 줄이는 방안을 타진했습니다. 교육부는 교대 총장들이 15% 감축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모집 요강 확정 시기에 맞춰 4월까지는 결론을 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원을 줄이면 등록금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재정 지원을 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찰 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경찰 간부가 실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재판부는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책임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던 박성민 전 부장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소속 정보관이 만든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고서에는 헬로윈데이 인파가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동대 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이태원 참사 사흘 전이었던 만큼 경찰의 대비가 적절했는지 따져볼 수 있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박 전 부장은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부장은 절차상 폐기해도 된다며 문제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축제가 안전하게 끝나야만 보고서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참사가 발생한 만큼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는 보고서를 삭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책임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긴 당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관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은폐에 관한 부분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유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공직자가 이태원 참사에 적절히 대비하고 대응했는지 법원에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물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재판에 넘겨져 있는 만큼 남아있는 관련 사건들에 이번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검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상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일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 이후에도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마음에 안 드는 이들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는 등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김 씨는 수행비서 배모 씨를 통해 당 관계자 등 6명의 밥값 10만 원가량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쿠팡이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명단에 언론인 수십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27일 쿠팡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문건에 기자와 PD 71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기자 2명을 포함해 대부분 사회부 팀장급 기자였는데 사유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5만 명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들 대부분이 소속된 대표 직능단체입니다. 한 달에 2만 원인 조합비만 따져도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대형 조직인데 현직 이사장이 각종 자리에 앉게 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사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 서류봉투에 500만 원짜리 돈다발이 들어있습니다. 조합원 A씨가 지난달부터 연임을 시작한 차모 이사장에게 건넨 현금 가운데 일부입니다. A씨는 조합 이사 자리를 받기 위해 3천만 원을 마련했지만 임명받지 못하고 몇 주 뒤 돈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돌려주세요. 그냥 마음 비우겠어요. 그래. 알았어. 돌려주세요. 통장으로 연락 됩니다. 부치기도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에도 시간에 한번 와 만나서 부치고 가지고 가. 그냥 붙여주세요. 아이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자리를 대가로 돈을 준 데에는 이사장 측근의 꼬드김이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1,000만 원에 감사를 가라고 얘기 듣고 지금 자리 못 받아 난리들이야. 부대표는 다 억대짜리. 나도 못 가. 조합원 B씨는 이사장의 또 다른 측근에게 조합 산하의 복지법인 이사 자리를 약속받고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요구 조건까지 더해 모두 2,500만 원을 이사장에게 건넸지만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건넸던 돈도 미처 다 돌려받지 못했다고 B씨는 호소합니다. 10층에 있는 지무실에 가서 전달했습니다. 안 되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500을 안 돌려주고 있거든요. 이들은 이사장이 자신이 임명할 수 있는 50여 개의 보직을 대가로 조합원 한 사람당 최대 억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마치 가격표가 붙은 것처럼 어떤 자리는 얼마다라는 이야기가 조합 안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았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사장은 취재진에게 자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돈만 그렇게 지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명에 나도 좀 했으면 좋은데 안 해주면은 음해를 할 수 있는 건 있겠죠. 이사장의 측근인 본부장도 금전으로 자리를 사고 파는 건 과거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 등은 수사기관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이사장과 측근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환자 40여 명이 입원해 있는 요양원에서 불이 나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천 옹진군 일대에선 한밤중에 전기 공급이 끊겨 긴급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임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밤중 길거리에서 구급대원이 병상을 바쁘게 옮깁니다. 인천에 있는 지상 11층 지하 3층짜리 요양원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 30분쯤. 6층에서 발생한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고령의 환자 3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환자들을 임시 의료소로 대피시키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등성이 사이로 붉은 불기운이 연기와 함께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저읍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인 밤 10시 40분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 중턱에 경사가 심한 곳이라 접근이 힘들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인천 옹진군 선제도 교량 밑에 있던 컨테이너에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근처에 있던 한국전력 장비가 손상돼 선제도와 영흥도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000가구 넘는 주민들이 한밤중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전은 긴급 복구 작업을 마친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14층짜리 아파트 중간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 4층에서 난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주방과 거실 천장 절반가량을 태우고 40여 분 뒤 꺼졌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호의 카타르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하는 전력강화위원회를 오늘 오전 개최합니다. 마이클 뮬러 전력강화위원장을 비롯해 전력강화위원 7명과 미국 자택에 머물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몽규 회장 등 축구협회 집행부는 전력강화위원회의 평가를 참고해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역대 최강 멤버로 평가받은 클린스만호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64년 만에 우승을 노렸지만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 졸전을 벌이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대표적 AI 챗봇이죠. 챗GPT에 기억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와 이전에 나눴던 대화의 주요 내용을 인공지능이 기억한다는 건데요. 이용자의 성향이나 가족관계, 또 거주지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가 다음 대화에서 이를 적용한 답변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답변에 드는 시간은 줄고 이용자가 원하는 보다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기대되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개인화된 사용 경험을 제공하게 될 거라면서 향후 AI 챗봇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나의 주소와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조금 걱정이 될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AI가 발달해 오면서 줄곧 따라붙는 이슈였는데요. 이제는 기억 능력까지 갖춘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다음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번에는 인공지능 통화 녹음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다룬 내용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AI 통화 녹음 서비스를 잇따라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SKT가 먼저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KT가 이번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LG-U+도 유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통화 녹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의 전화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로 전환되면서 데이터화됩니다. 그 이후에 통화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되면서 요약 정리되거나 통화 내용에 대한 감정 분석이 이루어지는 등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하게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화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통화 내용을 따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도청 논란이 일고 있고요. 또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이 추출되고 활용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도 불거집니다. 하지만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SKT 서비스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눈치를 보던 경쟁사들도 주저앉고 비슷한 서비스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통화 녹음과 내용 분석은 막대한 양의 서버가 필요해서 비용 부담도 상당한데요. 해당 서비스들 현재는 무료지만 향후 유료 모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지난해 SNS 뒷광고가 한 해 전보다 23% 늘면서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건수로 친다면 2만 6천 건에 육박하는데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기는 밝혔지만 보기 어렵게 숨겨둔 부적절한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고요.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해둔 경우가 31%, 표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14%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고라는 사실을 완전히 숨기고 속인 경우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3,500여 건, 9.4%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이 표시광고법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플루언서 등 개인의 뒷광고는 법적으로 제재하기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체별로 보면요, 인스타그램이 53%로 가장 많았고요. 네이버 블로그가 45%, 유튜브는 1%대였습니다. 또 뒷광고가 많은 상품군은 의류, 섬유가 가장 많았고요. 보건, 위생용품과 식료품, 기호품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김 빠진 제주살이, 전입과 전출이 14년 만에 역전됐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때 제주살이는 많은 도시인들의 로망이었죠. 그리고 실제 제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2016년에는 순유입이 14,000명을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그 흐름이 점점 꺾이더니 결국 작년 제주의 순이동 인구는 마이너스 1,687명. 다시 말해서 전입을 온 경우보다 전출 나간 인구가 더 많은 걸로 나타나면서 14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주의 인구 유입이 줄어든 배경은 무엇일까요? 기사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또 정주 여건 악화 등을 꼽고 있습니다. 또 탈제주의 중심에는 20대 청년층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학업이나 직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교통 혼잡과 주차난, 또 환경 훼손 등도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이어지다가 한풀 꺾인 제주살이 열풍, 이제는 제주 역시도 인구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2월 1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을 감행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즉각 보복 공습으로 맞서면서 영내 확전 가능성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공습 사이렌과 함께 로켓이 날아와 꽂히고 주민들은 혼비백산합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북부 국경도시 사페드를 향해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로켓이 발사된 겁니다. 현지 언론은 여성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즉각 반격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자발 알 브라이즈 등 헤즈볼라 특수부대 시설에 광범위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 공격으로 4명의 민간인이 죽고 9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자 지구 연신한 하마스 지도부 추적에 집중하면서 확전 방지 차원에서 그간의 도발에도 헤즈볼라의 공세적인 대응을 자제했던 이스라엘. 인명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타마르 국가안보 장관 등 정계 강경파들은 이것은 로켓 발사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강력 대응을 촉구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ولكن بتوسع منوسع بتعلي منعلي ما في مشكلة بهذا الموضوع. 가뜩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보복 공격이 영내 긴장을 완화하려는 미국 등의 외교적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유럽 방위비 증액 압박에 맞불 여론전으로 응수했습니다. 나토는 현지 시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1개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이 국내 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이라며 이는 2014년 대비 6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유럽 회원국들의 총 방위비 규모가 각국의 합산 GDP 대비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프로풋볼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 도중 총격이 발생해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여러 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승리를 축하하는 퍼레이드에 수많은 군중이 몰린 가운데 총격이 발생했으며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10명 전후가 들것에 실려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시에 속한 사쿠라지마가 어제 오후 6시 33분쯤 분화해 화산 연기가 5km까지 치솟았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쿠라지마 정상에서 뿜어진 파편 등도 1km가량 날았습니다. 사쿠라지마에서 화산 연기가 5km까지 치솟은 것은 2020년 8월 9일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조코이 대통령의 정치 왕조가 새롭게 구축돼 사실상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인구 기준 세계 3위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프라보워는 표본조사 개표 결과 득표율이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Kemenangan ini harus menjadi kemenangan untuk seluruh rakyat Indonesia. 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한 군부 독재자 수하르토의 사위이자 부하로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 유세 현장에 갈 때마다 막춤을 추는 영상을 올려 특히 젊은 층을 파고들었습니다. Jadi kalau menurut saya rebrandingnya Prabowo itu memang menyasar big hole keterputusan sejarah di anak muda. 여기에 지지율 80%에 육박하는 조코이 현 대통령의 장남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 그 후광을 톡톡히 얻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코이 대통령의 정치 왕조가 펼쳐진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주의의 패배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라보워 후보의 경쟁자였던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최종 개표를 기다리겠다며 승복을 거부했습니다. Saat ini penghitungan partai dan lain-lain terus dijalankan. Teruskan fungsi ini. Kami ingin tegaskan, saya adalah demokrat sejati. 발리를 비롯해 1,300여 개 섬에서 단 하루 6시간 동안 무려 2억 500만 명이 투표에 나선 인도네시아는 개표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때문에 최종 결과는 다음 달 20일쯤 발표되는데 표본 개표 결과처럼 프라보워가 과반을 득표한다면 오는 6월 결선 투표 없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우리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이라고 불리는 가계대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또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은행권 담보대출의 규모가 죄송합니다. 은행권 대출의 가계대출의 규모가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의 축소에 의해서 조금 감소폭은 줄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조금 더 증가폭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12월에는 3조 1천억 가량 늘었는데 이제 3조 4천억 가량 늘면서 이 약간 반등세가 보이면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더 불붙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 원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가 좀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 추세 자체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그때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가계대출이 많이 나갔다라는 의견이 있으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9억에 아래 6억부터 9억까지는 줄여버렸거든요. 줄이면서 이제 가계대출세가 좀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늘면서 가계대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우려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방금도 짚어주셨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계대출이 좀 줄어들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좀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기준금리 자체는 네. 지금이 최고점이죠. 그리고 한동안 계속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준금리 자체에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금리는 조금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이제 네. 결국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떨어졌다. 이거는 시장 금리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려 그러면 뭐 예금 금리를 보시면 아는데 작년에는 뭐 심심치 않게 이제 4% 이상의 은행 가시더라도 뭐 4% 이상의 금리가 나왔지만 네. 지금은 뭐 3%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미래에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이제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금리란 것은 보통 5년, 뭐 10년까지 이렇게 길게 보는 금리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더 길게 봐야 되는 금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 금리는 조금 떨어졌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시장 금리가 떨어진 상태고 이런 공급 차원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금리를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면서 결국은 좀 가계대출 특히나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는 게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현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대출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또 최근에는 특례보금자리론도 발표가 됐는데 이런 게 좀 이 주담대 규모가 늘어나는데 좀 영향을 미친 것도 있을까요? 사실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금 마지막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사실 작년에 하반기에 이제 9억 아래에 대해서는 6억부터 9억 범위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제 중단했는데 네. 6억 아래에 대해서는 사실 1월까지 어떻게 보면 대출을 할 수 있게끔 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6억 아래의 어떤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좀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생아 대출이라든 이런 것들은 영향이 미비하다고 많이 보고 있고요. 그것의 근본에는 데이터를 보면 알지만 결국은 대환 대출이 많았다. 이 신생아 관련 대출, 신생아 저리 대출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대환의 비중, 결국은 신규로 집을 사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금리로 빌려서 집을 사셨던 분들이 이걸 대환 대출을 통해서 금리를 낮게 가져갔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신생아 대출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 낮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란 것이 장기간의 계약이다 보고 그다음에 그 대출을 하는 시점들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의 어떤 정책의 방향이 나오는지는 조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계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결국 가계대출 이야기를 할 때는 부동산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달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1월이죠. 12.7%, 지난해 12월 거래량을 훌쩍 넘었다고 지금 수치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1월 거래량이 다 집계가 안 된 거거든요. 예. 이게 부동산 매매란 것은 그러니까 신고 기한이 2개월이기 때문에 2개월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1월 달 거래분들이 뭐 2월 달 조금 뭐 3월 초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거래량에 비해서 1월 거래량이 많았다는 것은 1월 달에 부동산 매매가 급증했다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아래의 어떤 주택에 대한 특례보금자리론의 마지막 공급 이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때 이제 9월 이후에 이제 부동산 특례보금자리론 중단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더 꺼지는 경향들이 있었고 특히나 PF 사택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많이 꺾였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급매물 같은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한 5, 6개월 버티다가 이제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분들이 이제 가격을 낮춰 판 것들이 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가격이 급증하면서 뭐 양극화는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강남권이라든지 재개발 호재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는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 아까 6억 미만의 대출이라든지 혹은 이제 급매물들이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든지 그러니까 금리가 적절할 때 이제 급매물을 소화하려는 이런 인센티브들이 생기면서 좀 거래량이 많아진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 평가고요. 이게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분명히 좀 지켜봐야 할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이란 것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시키고 가계대출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그 교수님께서 거래량 증가가 이제 가계대출 증가세로 이어진다 짚어주셨는데 이 일반적으로 좀 시차가 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시차가 좀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이거 거래량이란 것은 매매에 대한 기록이고요. 매매를 신고하고 보통 잔금 치르고 이제 마지막 돈을 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대출은 보통 최종 시점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2,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계약하고 바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그러니까 지금 집을 가지신 분들도 다른 집을 찾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잔금 치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결국은 최종 잔금을 치를 때 이제 그 은행 가계대출을 일으키면서 보통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이 증가세가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 교수님께서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가계대출의 핵심은 이제 부동산 시장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양극화, 아까 뭐 강남권이라는 재개발 호재 지역, 자막에 나오듯이 GTS 지역 같은 데서 조금 오르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그렇지 않은 지역이 굉장히 가라앉고 있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주택을 결국 실소유하시려는 분들이 있고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사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의 어떤 가계대출 수요를 늘리기에는 그렇게 이제 적극적인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주택이란 것이 우리가 이제 실수요만 한다라 그러면 사실 가계대출 증가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두 채, 세 채 늘리면서 투기용 혹은 투자용으로 살 때 많은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강남권 아니면 강남권이라든지 GTX 호재 지역, 특정 이런 지역들이 아니면 그렇게 이제 투자 목적을 위해서 쓸 그런 주택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아무래도 이제 주택 가격이 안정돼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가계대출 증가세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을 것 같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기적 수요가 유발할 정도로 가격이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주택 가격이 오르면 또 미래에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빠른 수요를 뒷받침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모니터링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 바로 이 주가 조작 사건인데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이 부당 이득액이 총 6,600억 원이 넘는데 이게 역대 최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어떤 사건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이게 사실은 히스토리를 보자 그러면 영풍재지가 인수되면서 시작한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대양이라는 기업이 영풍재지가 인수되면서부터 뭔가 흔히 말하는 주가 조작이 이어진 게 아니냐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11배가 올랐다. 그다음에 특히나 무상증자라는 걸 하거든요. 무상증자라는 거는 사실 주식 가치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무상증자라는 것이 아니 말하는 카카오톡이라 흔히 말하는 리딩방이라 보통 이야기하는데 리딩방 같은 걸 퍼지면서 주가를 지나치게 끌어올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무상증자 자체는 사실 주가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 어떤 정보지만 무상증자 지난 4월달에 무상증자를 한다는 그 발표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4배, 5배까지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폭을 보자 그러면 굉장히 조금씩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말하면 흔히 기존의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 급등이나 급락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약간 피해가는 이런 체계를 유지하면서 가격이 올라갔고 근데 마지막에 하한가를 한번 크게 맞은 그 하한가를 30%를 맞으면서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냐. 이게 갑자기 올라가다가 주가 조작 급락을 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유가 없이. 그리고 이제 영풍재지 자체에서도 호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주가가 올라간다. 자기네들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급등은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그게 확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큰 사건이 됐고 사람들이 이제 이것은 진짜 주가 조작이 아니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도 없고 아무 호재도 없었다. 그러면 어떤 작전 세력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수사 촉구가 있었고 정부 당국 역시 흔히 말하는 금융감독 당국이 역시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이 됐고 빠르게 어떠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흔히 말하는 통정거래,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아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에는 이제 이번 영풍재지 사건 말고도 이제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난
해에 이렇게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 반복되는 이유가 좀 뭘까요, 교수님?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의 특히나 이제 주가 조작이 잘 일어나는 이러한 작은 주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코스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투자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개인들은 주가가 오르면은 사실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짧은 기간에 10%, 20% 수익을 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주식이 주가가 오른다라고 이야기가 나면은 이거 작전이든 아니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약간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런 흔히 말하는 시세 조정 세력들, 작전 세력들은 이러한 경향들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주가를 올리면서 개인 투자자들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이렇게 깊게 보통 지수에 의존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깊게 의존을 하지 않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고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이렇게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 세력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전 세력에 대한 어떤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미국처럼 그만큼의 처벌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결국은 작전 세력들은 가장 큰 것이 이제 돈을 버는 걸 목적인데 돈을 버는 것을 다 없앨 만큼 그리고 향후 금융거래를 아예 못할 정도로 페널티 심하게 내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좀 페널티가 약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구조적으로는 작전 세력들이 작전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범죄 페널티라고 하는 범죄 형벌이라는 차원에서 좀 미약한 것이 아니냐. 이게 작전 세력들은 이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돈을 이게 해도 실제로 범죄를 해도 돈을 절대 못 벌게끔 하고 그다음에 금융거래도 못 하게끔 하면은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사실. 그러니까 너무 형벌 같은 게 약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결국 그 작전 세력이 시장에서 가격을 이제 원하는 대로 끌어올리기가 좀 수월해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랑 좀 같이 좀 엮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나온 우려도 그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주가 조작이 쉬워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랑 주가 조작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게 영풍제재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이제 호재가 없이 주가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영풍제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코로나19 때 공매도를 금지시켰고 이제 부분적으로 어떻게 공매도를 허가하면서 코스피 200 그냥 큰 주식들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가를 했지만 이 당시 작전을 할 때 이 영풍 제재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없었습니다. 공매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보통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거 보고 주가가 너무 오른 게 아니냐. 그렇다는 것은 나는 이 공매도 같은 것들을 해서 주가가 낮아져야 된다는 기대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공매도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지나치게 오른 경향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란 것은 사실 내가 특정 가격 지금 오늘 빌려가지고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이야기고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을 많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공매도 주문을 많이 내놓으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매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결국은 급증할 때 가격을 내리는 기능을 공매도가 하고 있고 만약 공매도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아예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려는 어떤 작전 세력, 그 시세 조정 세력들의 어떤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좀 미국 증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전날 뉴욕 증시가 이제 예상치를 웃돌았던 좀 소비자 물가 그 지수 때문에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좀 반등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기대감들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제 이야기는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실적들이 지금 사실 좋고 이에 따라 상승장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조정이 온다고 할지라도 조정의 규모가 예전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기준금리는 거의 피크를 찍었고 최고점을 찍었고 이제 금리가 하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영향을 좀 덜 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준금리가 인하 시점이 좀 늦어진 게 문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약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이 문제인데 실적 같은 것들이 받쳐지고 있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어떤 현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바탕이 되니까 금리는 앞으로 어차피 낮아질 거고 이게 시점이 문제지 언젠가는 낮아질 문제고 실적이 계속 받침이 된다라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일단 반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춘천 레고랜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방문객 수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연간 방문객 200만 명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어린이날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 개장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시작을 좀 미약하게 시작할 수 있겠으나 한 150만, 200만 선에서 저희가 보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희는 한 300만 명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도별 방문객은 개장 첫 해 65만 명, 그리고 지난해 6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완벽하게 해소된 지난해 방문객이 오히려 감소했고 애초에 대한 방문객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레고랜드 측은 개장 첫 해 방문객 통계 자료는 교통량과 통신망 사용량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산한 수치라며 실제 집계와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개장 1년 만인 지난해 5월 누적 방문객 100만 명 돌파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속적인 투자로 방문객 수를 늘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150만 명이 다녀간 화천 산천어 축제 등 문전성시를 이룬 지역 겨울축제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무엇보다 2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고용 창출과 지방 세수 등 지역에 미치는 상생 효과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막대한 세비가 투입됐고 그거에 가장 큰 주장을 했던 거는 지역 경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뭐 관광객도 오지 않고 뭐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뭐 공개하지도 않고 파악도 되지 않는 뭐 그런 총체적인 좀 난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는 5월이면 공식 개장 2주년을 맞는 춘천 레고랜드. 방문객 감소를 타개하고 기대에 부응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아이를 잘 낳지 않고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학생 수가 줄어 문을 닫는 농사노촌 학교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건데요. 네, 전라남도가 초저출산 분위기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달마다 20만 원씩 18년 동안 출생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1962년 문을 연 강진 북초등학교입니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시설물은 녹슬었습니다. 야구부도 있었던 운동장엔 잡초만 무성합니다. 이곳 초등학교는 지난 2020년까지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이 없어 장기 휴교하다가 다음 달 폐교가 결정됐습니다. 전교생이 1000명을 넘길 정도로 학생이 많았지만 지금은 마을에서 어린아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갓나아이들은 없습니다. 뭐 이따가도 다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없어요. 이제 없어지니까 저도 쓸쓸하고 쳐다보는 입장에서 좀 난처합니다.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0.97명. 지난 10년 사이 인구는 10만여 명이 줄었고 이대로라면 오는 2043년엔 150만 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런 초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출생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장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고 조금 어려운 전남에서 이것을 통해서 전남에서 출생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에선 아이가 태어난 뒤 18년 동안 각 10만 원씩 모두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남에서 3명을 낳으면 많게는 1억 3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출산율을 반전시킬 수 있다 하면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남도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인구 청년 이민국까지 만드는 등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지역과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항공우주 제조업계가 원하청 간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경상남도는 한화그룹 본사에서 항공우주 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원청업체는 숙련 인력 확보와 근로조건 개선, 공정거래 관계 구축 등 측면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협력업체는 근로조건,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 등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내야 할 손해배상액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대신 내라며 국군 포로들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고 한재복 씨 등 국군 포로 2명이 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경문협이 북한에 대한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부쩍 따뜻해지면서 야외에서 캠핑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텐트나 차 안에서 난방장치로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는 사고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캠핑용 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50대 4명. 1명은 숨졌고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 안을 따뜻하게 하려고 틀어놓은 무시동 히터가 화근이었습니다. 1년 뒤에는 경남 합천에서 차박하던 부부도 난방용 LP가스를 켜고 잠을 자다 똑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등을 연소시켜 내부를 데워주는 무시동 히터.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인터넷에는 제품은 물론 각종 정보가 넘쳐날 정도로 인기입니다. 정부가 표준화된 인증 제품과 중요한 부분들을 주의사항 같은 걸 미리 봐야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쪽 제품의 가스라이팅이 되면서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잘 시키는 겁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하는데 불량 제품이 많은 만큼 KC마크를 확인하고 설치 방법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핑 시즌에 맞춰 한 달간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보기를 바닥에 설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바닥과 천정에 간격을 떨어져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 캠페인을 지금 SNS 통해 실시하고 있으니 무시동 히터는 편의장치로 구분되다 보니 규제도 없고 안전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에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1년을 고려하면 사실상 2년 뒤에나 안전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자신의 모교인 국민대 졸업식을 찾아 많이 부딪히고 다치고 체득하면서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전 국민대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라며 나보다 나아 보이는 누군가의 말로 깨달음을 얻고 위안받으려는 마음을 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우 라미란 주연의 영화 시민 덕희가 오는 4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우디네 극동영화제에 초청받았습니다. 배급사 쇼박스는 영화 시민 덕희가 오는 4월 열리는 제26회 우디네 극동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디네 극동영화제는 이탈리아 동북부 우디네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로 아시아 영화를 소개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영화제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에는 15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면서 날씨는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는 11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와 전북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 특히 강원 산간에는 15cm 이상, 강원 동해안에도 1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4도, 대구는 9.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아침보다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10도로 어제보다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 내일 아침에는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가 채 안 되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